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2024년도 3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 1급 제일 첫 번째 문제는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죠. 내용을 봤더니요. 차세대 ERP에 대한 특징을 물어봐요. 차세대 ERP에 대한 특징을 물어봤다고 해서 뭐가 되게 어렵거나 새로 추가된 내용이 나왔을까봐 조금 쫄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었더라고요. 자, 제일 첫 번째, 기업의 업무 영역을 서로 분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단위별 업무 처리를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자, 우리 항상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강의를 들어서도 알지만 우리는 업무 단위별로 추진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단위별, 개별적 이러면 틀려요. 우리는 ERP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할 때 통합해서 처리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사실상 정답은 1번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다 올바른 표현들이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쯤은 꼭 읽어봐 주세요. 제조업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 자동화를 구현하고 아무래도 제조업이다 보니까 생산 자동화가 제일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ERP와 연계해서 생산 계획, 선제적 예측, 실시간 의사결정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조기업들도 ERP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자, ERP에서 생성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새로운 업무를 개척이 가능해지고 비즈니스 간의 융합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확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보면 요즘은 융합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하나의 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융합한다라는 표현들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ERP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4차 산업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데요. 자, 분석 기술과의 융합 기술로서 융합으로 전략 경영의 분석 도구를 추가해서 상위 계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역시나 여기도 융합을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꼭 다 올바른 표현들은 아니겠지만 보통 ERP에 대한 시스템 설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정도는 특징을 잡아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ERP 도입의 성공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우리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몇 억씩 투자해서 ERP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지 않아서 우리가 혹시라도 제대로 도입을 하지 못한다면 회사에 그만큼 손실이 끼치게 되는 거겠죠. 자, 2번에 현재 업무 방식을 유지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우리는 BPR이다라고 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과 같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현재 업무 방식을 유지한다라는 표현 틀렸죠. 자, 단기간에 효과 위주로 구현하지 않는다. 최고의 경영진을 프로젝트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효과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베스트 프랙티스의 도입 목적. ERP 패키지를 도입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우리가 BPR을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ERP 설치를 하시든 아니면 BPR과 동시에 ERP를 하시든 아니면 또 함께 진행을 하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있겠죠. 자, 하지만 ERP가 도입한 이후에 BPR을 하겠다라거나 아니면 ERP 도입 이후에 시스템에 대해서 수정을 보겠다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가장 최상의 가장 좋은 버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도입을 해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 3번에 기존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서 ERP 패키지를 수정하겠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ERP 무턱대고 설치한 다음에 기존의 나의 업무에다가 끼워 맞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SCM 모듈을 실행함으로써 얻는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우리가 공급망 관리다라고 해서 SCM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물류를 배우는 친구들은 너무나 익숙한 단어죠.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공급망 사슬, 공급 사슬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이라든가 두 번째 정보의 투명성을 통해서 재고 수준을 감소시키고 왜냐면 이 공급망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건 그만큼 재고에 대한 판매와 회수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공급사슬에서의 계획, 조달, 제조 및
배송에 관한 활동 등의 통합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정답은 4번일 텐데요. 마케팅, 판매 및 고객 서비스를 자동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 고객들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미래 고객들과 상호작용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고객 서비스다라고 하면 우리는 SCM이라고 안 하고요. CRM이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SCM과는 관련성이 없어. 라는 걸 빨리빨리 집어내 주셔야 됩니다. 고객 관리나 이런 것들은 CRM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ERP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요. 사용자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ERP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해서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다라는 건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되고 있는 여기 누가 있겠어요? 바로 SaaS요. SaaS는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Software as a Service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주는 서비스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바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경영혁신과 ERP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보셨던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 다 풀어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소해 이거 뭐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잘 모르신다면 여러분들 에듀 홈페이지에서 무료 강의로 제공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이제 드디어 물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지수평활법에서 평활상수 보통 어떻게 나와요? 0.3, 0.4, 0.8 이렇게 지수평활상수가 나오고 있죠. 이 지수평활상수는 뭐와 뭐 사이에서 결정이 되냐면 1보다는 작고요. 0보다는 큰 수에서 지수평활상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이다 라고 하는 1번이 틀렸죠. 자,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델파이법.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이런 신제품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의 수요를 예측하십니까? 라고 해서 DM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이런 걸 제공하고서 의견을 다시 받죠. 의견을 받아서 취합한 다음에 취합한 결과 1차 결과 이 정도 판매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당신의 의견은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을 합의시키는 거. 이걸 이제 델파이법이라고 하고요. 이런 건 말 그대로 그들의 의견을 묻는 거기 때문에 정성적 방법이죠. 우리가 정성적 방법, 정량적 방법이다 라고 했을 때 정량적 방법은 정확한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서 할 때를 정량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통계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언급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3번의 아리마는 판매 자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상관 요인과 이동 평균 요인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확산 모형은 제품의 수명지기 이론을 바탕으로 제품이 확산되는 과정, 혁신효과, 모방효과를 구분해서 추정하고 이를 통해 수요를 예측한다. 자, 물건에 대한 도입기였는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수요를 예측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장성 지표를 활용해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고자 한다. 목표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 회사의 올해의 매출액부터 봅시다. 이 회사 올해의 매출액은 전체 시장 매출액 1,000억 원이 아닌 이 해당하는 관련 시장이 1,000억 원이라면 그중에 우리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이 20%였다고 합니다. 하여 우리 회사의 매출액은 200억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200억의 매출을 가지고 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은 시장에 대한 확대율과 그 다음에 성장률을 보는 겁니다. 시장의 확대율이다 라고 해서 우리 회사가 시장에서 점유율이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전년 대비 40%나 증가를 했다더라 라고 하면 내년에도 40%가 증가할 것으로 고려를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또한 시장에 대한 확대율뿐만 아니라 성장률, 이 관련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전년 대비 30%나 성장한 게 1,000억이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내년에도 30%만큼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따라서 1.3배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내용 가져다 놓고서 200억 곱하기 1.4 곱하기 1.3 이렇게 하시면 바로 364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기에서 364억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확대율과 성장률을 가지고서 성장성 지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목표 매출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목표 매출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역시나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그 목표 매출액의 할당 방법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판매 실적을 경향으로 고려한 판매 할당이래요. 자, 과거에 그 상품 얼마나 팔았어? 과거에 그 제품 얼마나 팔았니? 과거에 130개를 팔았다면 올해는 150개를 팔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익, 공헌도를 고려한 할당. 자,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A라는 제품의 공헌 이익은 40%이고 B라는 제품의 공헌 이익은 80%나 돼. 그렇다면 무조건 비싼 걸 팔거나 무조건 저렴한 걸 판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회사의 이익 공헌도가 높은 상품에다가 좀 더 집중하자. 손님이 와서 우리에게 똑같이 A 상품과 B 상품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둘의 가격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걸 더 추진하자 이렇게 나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큰 비율인 공헌이익이 큰 B 제품을 좀 더 추천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추천할 건지를 고민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바로 어떻게도 언급을 하려면 무엇으로? 바로 교차 비율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재고의 회전율과 우리 회사에 가져다 주는 이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상품별로 교차 비율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차 비율이 높은 상품은 그만큼 잘 판매가 되는 상품으로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상품, 서비스별로 어떤 상품에다가 목표 할당을 많이 줄 건지 고민하는 내용들이었죠. 자, 다음도 보겠습니다. 9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자, 내부적 요인은 우리 회사가 내가 이거 만드는데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물건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지?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얼마야? 이런 걸 가지고서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품은 만들기가 쉬워? 만들기가 어려워? 그 제품의 특성들을 본다거나 아니면 손익분기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마케팅의 목표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아니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거야? 어떤 걸 가지고서 마케팅을 할 거야? 라는 것들입니다. 자, 내부적인 요인에서 가격에 대해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결정할 때 손익분기점은 반드시 넘도록 그 다음에 원하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목표 달성을 하고 있는지 목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목표로 보는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 요인이라고 본다면 가격을 결정할 때 외부적 요인도 내가 빼먹을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1% 올렸을 때 이 수요량이 얼마나 증가할지 감소할지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조금이라도 높였는데 수요가 확 떨어져 버리면 가격을 조금만 올리고서 시장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즉 외부에서 소비자들이 나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얼마만큼 변동성이나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비싸다고 느껴지고 저렴하다고 느껴지는지 이런 수요와 관련한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요. 우리는 법규나 법률에 의해서 혹시라도 내가 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경쟁 회사는 가격을 얼마만큼 정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과 함께 유통 채널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내가 가격에 영향을 받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원가나 이런 것들과 달리 내가 외부적인 눈치를 보면서 가격을 어디까지 결정해야 되는지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외부적 요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기에 3번 가격의 탄력성이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체크가 되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제품의 특성이나 마케팅 목표, 손익분기점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내부적 요인으로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자, 10번입니다. 연간 매출액은 6천만 원, 매출 채권 평균 회수 기간이 90일, 기말에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년 360일에 대해서 회수 기간이 90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건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매출하고 그 외상 대금이 회수가 되기까지
90일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1년은 몇 번? 4번의 반복이 이루어질 거예요. 1년 동안에 4회 정도가 반복이 될 거라는 거죠. 이 4회라는 거는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냐면 연간 매출액 6천만 원을 우리가 매출채권 회전율 계산을 할 때 뭐로 나눠주시면 평균 매출채권이나 혹은 기말 매출채권으로 나눠주시면 이게 바로 매출채권 회전율인 4회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대로 계산을 해보자면 여기에 대해서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뭐가 나오게 된다? 1,500만 원이 나오게 되죠. 6천만 원 나누기 4회다라고 해서 하시면 1,500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제품별 수요 예측과 판매 예측을 통해서 제품별로 매출액을 예측하고요.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다시 제품의 경쟁력 강화라는 건 이미 판매가 시작이 되었어요.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어찌되었든 판매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추어서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격에 대해서 좀 저렴하게 할인을 할까? 아니면 가격을 다시 높여서 프리미엄으로 갈까? 어떤 게 좀 더 경쟁력을 강화되는 것이냐?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줄까? 아니면 물건에 대한 원가를 줄일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 혹은 품질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되는가? 자, 우리는요. 단기 계획, 판매 계획에 대해서는요.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 계획 같은 경우에 판매 계획은요. 단순하게 물건의 가격을 결정한다거나 그 물건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판매에 대한 할당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기 계획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물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만족할 수는 없다.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판매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때 디자인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킨다거나 아니면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자는 거죠. 자, 그럼 장기 계획은 뭐냐? 이미 기존의 상품들이 한참 식상해질 때다. 왜 우리도 휴대폰도 아이폰 15가 나왔지만 이제 나온 지 1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식상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버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신제품에 대해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판매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판매 경로나 판매 자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을 갖게 하고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모두 중기 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생산은 자금 조달을 기간을 이용해서 연간 총 여신한도액을 설정하고자 한다. 즉 우리 회사 전체 얼마까지 외상으로 매출할 수 있는지 회사 전체적인 내용을 좀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매출채권 회수기간이다 라고 나와 있는 데다가요. 매입 채무의 지급기간은 차감해 주십시오. 여기에 재고자산 회전기간은 다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날짜는 73일이 나오네요. 자, 여기 자금 고정 기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360일인가요? 365일인가요? 문제에서 언급을 안 해줬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실은 올해는 366일까지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365일로 가정할 것 이런 표현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365일로 가정을 하고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73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73일이다 라고 해서 73 나누기 365일 하게 되면 0.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자, 0.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면 드디어 이제 매출액에다가 이렇게 자금 고정률 0.2를 곱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총 여신한도가 나옵니다. 매출이 8천만 원까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곱하기 여기에다가 뭐를 했을 때 0.1을 했을 때 1,600만 원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런데 답을 쓰실 때는 이렇게 1600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원 단위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 원이라고 하지 말고 원 단위로 1606개를 붙여서 답을 쓰셔야 됩니다. 자, 원 단위로 나왔는지 만 원 단위로 나왔는지 답을 쓸 때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공식에 의해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13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KPC는 당해년도 5월에 총 500개 안마의자를 판매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5월달 판매 예측치가 450개라고 합니다.
6월의 판매 예측치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전월 실제 판매량 곱하기 평활개수, 그 다음에 전월의 예측치에 대해서 1 마이너스 평활개수. 다시 말해 전월의 실제 판매는 500개였으며 여기에 지수평활개수는 0.2. 그 다음에 예측은 몇 개 썼냐면 450개를 예측했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럴 때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를 하신다? 0.8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500개 곱하기 0.2 m 플러스 450개 곱하기 0.8 m 플러스 mr 하시면 46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460대라고 해서 6월 달에 예측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로 계산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식만 기억하면 충분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고요. 자, 공급망 운영 전략입니다. 공급망 운영 전략은요, 여러분들 가성비를 따지는, 가성비가 엄청 중요한 효율적 공급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보다는 공격적으로 내가 이 시장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대응하는 대응적 공급망이 있습니다. 자, 얘는 무조건 내가 1등 해야 되는 애예요. 누구보다 더 많이 팔아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재고를 많이 보유하게 되든 관련 비용이 많이 들게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더 많은 것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자, 효율적 공급망은 무조건 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고 수준은 낮춰야 돼요.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비용을 최소한으로 쓰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효율적 공급망이죠. 자, 그러면 느낌 찾았으니까 문제 보겠습니다. 효율적 공급망 전략은 낮은 운송 비용을 선호한다. 자, 효율적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비용을 낮춰라. 가성비를 최고로 여기는 건 효율적 공급망이라고 했죠. 자, 따라서 이런 부분은 맞는 표현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대응적 공급망은 여기죠. 높은 생산 가동률을 통해 낮은 비용을 유지를 선호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효율적 공급망입니다. 효율적 공급망은 리드타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자, 공격적 투자는 대응적 공급망이었죠. 자, 그 다음에 대응적 공급망은 공급망에서 높은 재고 회전율과 낮은 재고 수준. 이거는 대응적이 아니라 효율적 공급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효율적 공급망을 떠올리실 때는 항상 가성비라는 단어를 딱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에서 정답을 찾아내거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15번입니다. 공급망 물류 거점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통합물류센터 운영 방식. 통합물류센터 운영 방식은 공장들이 있으면 물건에 대한 창고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을 때가 통합물류센터 운영 방식입니다. 자, 질문 설명에 중앙물류센터와 지역물류센터를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통합 지역에 대한 물류센터 혼합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지역 물류센터는 소비자들이 여기 있으면 소비자 근처에 물류와 관련된 이런 창고 거점을 두는 거죠. 크로스도킹 방식이다 라는 것은 환적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였죠. 그래서 우리가 창고 안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이 들어오면 곧바로 싣고서 나가버리는 이렇게 자동차만 바꿔 타는 기능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승제도다라고 해서 왜 버스나 지하철을 환승해서 가듯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공급자 재고 관리는 벤더가 매니지먼트 인벤터리. 인벤터리를 누가 한다고요? 벤더가 관리한다고요. 벤더는 공급자입니다. 자, 이런 설명들도 보셨고요. 이제 물류 거점도 보았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원자재 매입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대요. 원자재 매입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물가가 상승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경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재고 평가 방법, 단기 순이익이다라고 하는데요. 단기 순이익은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는 팁 알려드렸죠?
우리가 당기순이익이다라고 하는 내 머릿속의 플러스들에 대해서는 가나다라 순서대로 시옷, 이응, 치읓, 히읗 이렇게 해서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이 순서대로 이익이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평가 방법 누구겠구나? 선입선출법이겠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주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시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선입선출법 체크하시면 됩니다. 17번입니다. 선택지에 제시된 창고 관리의 출고 업무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나중에 수행이 되는 업무를 물어봤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물건과 관련해서 주문이 들어오거나 하면 출고에 대해서 언제 출고할지 계획을 세우죠. 그 출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제 나가도 좋겠어 라고 출고 지시를 내려요. 출고 지시를 내리게 되면 지시를 받고 가서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 오셔야 됩니다. 출고 피킹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출고 피킹 작업을 통해서 물건을 가지고 오시면 이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물건들에 대해서 분류를 해주신 다음에 검수 작업을 하고요. 검수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포장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포장이 끝난 물건에 대해서는 상차 적재를 하셔야 되겠고요. 상차 적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출고 지시나 피킹 작업 이후에 포장이 먼저 와야 되고 마지막 이동이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선박 운송의 특징. 자, 우리는 항상 선박 운송, 그 다음에 항공 운송 이 두 가지를 크게 비교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화물차 운송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화물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 말고도 철도 운송 이런 것들도 있죠. 자, 화물 운송 속도가 매우 빠르대요. 매우 빠르다라는 건 사실 항공 쪽의 운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서 포장비가 많이 발생해요. 아무래도 거대한 배에 이렇게 싣고서 물건을 싣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 포장을 잘 해놓지 않으면 이 배가 금방 이 배에다가 가지고 가는 과정 중에 파손이 엄청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박은 포장을 많이 해야 돼요. 반면 항공기는 어때요? 포장을 적게 하겠죠? 그래서 리을번에 화물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포장이 간단합니다. 라고 하는 거. 자, 디귿 보시면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운송기간이 길어요. 항공은 굉장히 짧지만 선박은 한 달까지도 걸리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미음의 운송 중 기상 상황에 따라 화물 손상 사고가 자주 발생한대요. 아무래도 배를 타고 갈 때는 비행기는 아예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결항을 하면 되겠지만 이미 물 위에 떠다니는 배는 태풍이 온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내가 다 모든 걸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상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굉장히 많죠. 납기가 급한 긴급 화물은 항공으로 옮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항공으로 이동하려면 납기가 이렇게 아주 긴급한 건에 대해서만 진행을 해야지 모든 물건에 대해서 항공으로 갈 수는 없더라는 거죠. 자, 중량 제한도 있고요. 니은, 디귿, 미음에 대해서 찾아주시면 선박의 특징이었다. 자, 그 다음에 공급망 프로세스에 대한 경쟁 능력 요소에 대한 설명. 사실 공급망 프로세스에서 내가 어떤 걸 경쟁력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제가 배달 음식 시키는 예시 많이 들거든요. 내가 만약에 배달비가 조금 저렴한 곳에서 그 물건을 시키려고 해. 배민이랑 쿠팡이츠가 있는데 둘 중에 너 어떤 어플 쓸 거야? 나 쿠팡이츠 쓸 거야. 왜? 배송비 요즘 무료하거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구나. 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비용을 낮춰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사실 배민으로 오든 쿠팡이츠로 오든 배달기사님이 정확하게 배달을 해주셔야 되겠죠. 배달에 대한 품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경쟁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바로바로 와주는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유연성입니다.
내가 중간에 어떤 옵션들을 추가하거나 변경사항을 넣었을 때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수정이 가능한지, 변경된 옵션에 대해서도 빠르게 적용이 가능한지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연성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저는 배민과 쿠팡이츠를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중국집에는 배달하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배달하시는 배달기사님이 그 중국집에 음식만 배달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배달기사님은 외부의 인력이 아니라 내 인력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차피 나가는 월급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배달비나 이런 거 따로 받지 않아도 충분하게 배달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품질은 당연히 내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배달 음식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굉장히 빠르게 잘 신속하게 배달을 해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부분도 다른 업체 거를 같이 픽업해서 2집 배달, 3집 배달하지 않고 1집 배달로 계속 가능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경쟁 능력이다. 혹은 뭐 우리 이 배달 기사님은 벌써 10년 이상, 20년 이상의 베테랑이다. 뭐 그런 경우라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내가 중국집에 전화했을 때 A세트 메뉴에 대해서 짜장면을 간짜장으로 바꾸고요. 탕수육은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바꾸는 데 있어서 그 중국집이 네, 그거 가능해요. 2,000원만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화를 받는 곳이랑 유연하게 대처하는 곳이랑 제가 A세트인데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세트대로 잘 바꿔주면 나 그쪽 업체랑 먹을래. 나 그쪽 업체랑 계약을 체결할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품질도 중요하지만 유연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 관련 정보입니다. 재고의 회전율이 5라고 합니다. 자, 재고의 회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전체 총 판매량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나눈다? 평균 재고량. 평균 재고량으로 나눠주시면 재고자산 회전율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간 총 판매량을 모르는 상황에서 평균 재고량은 얼마냐? 평균이라 하면 기초와 기말을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00이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600으로 기록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6, 5, 30 총 판매량은 얼마였겠구나? 3,000개 했다가 평균 재고량 600개를 나눠줬더니 5회의 재고 회전율이 나왔구나. 3,000, 그 두 가지를 곱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3,000개를 정답으로 체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21번입니다. 원가 요소 3요소에 대해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판매 원가는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 관리비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제조 간접비는 이미 제조 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더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를 따로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조 원가는 이러면 다 같이 들어있구나.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총 원가는요, 판매 원가라고도 불러요.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 관리비를 더한 것이 총 원가, 판매 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갈게요. 22번입니다. 제품 생산 원가를 변동비, 고정비로 구분할 때 고정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고정비는 내가 조업도에 대해서 아무리 증가시켜도 그와 관련된 원가가 변함없이 늘 일정하게 발생하는 걸 고정비라고 합니다. 자,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그와 관련된 원가가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늘 동일한 거. 내가 공장에 화재보험을 가입했어요. 그 공장에서 물건을 1,000개 만들든 아니면 2,000개 만들든 사실 공장의 화재보험료는 매월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고정비,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어찌됐든 이런 방식으로 저 기계장치에 대해서 매년 100만 원씩 깎을 거야. 그러면 생산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어쨌든 100만 원 깎이는 건 똑같다 이거예요. 그 다음 지급임차료, 월세요. 공장에서의 월세는 내가 그 공장에서 한 달 동안 100만 개를 생산하든 1,000만 개를 생산하든 월세는 정해진 가격으로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1번, 2번, 4번은 고정비 성격인데 외주가공비는 변동비 성격입니다. 외부에다가 제작 의뢰를 할 때 1,000개를 의뢰할 때랑 그 다음 100만 개를 의뢰할 때랑 당연히 금액이 달라지겠죠. 따라서 외주가공비는 어디에 속한다?
변동비 성격에 속한다. 외부에다가 가공을 의뢰하고서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외부에다 의뢰하는 물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 외주 가공비의 발생액도 커지게 되는 거다. 자, 23번 갑니다. 향후 거래 조건에 대해서 분쟁 소지가 있을 경우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사항을 소급해서 무효로 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이 해제가 되었어 라고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일도 다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연예인들이 전속계약에 대해서 해제했다 라고 하는 건요, 그 기획사랑 했던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했든 계약서를 썼든 뭐 했든 모두 다 제로 세팅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속계약을 해제했다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보통 연예인들은 전속계약에 대해서 해지하기로 했다,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지가 되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내가 그 기획사랑 같이 있으면서 드라마 촬영에 대해서 계약을 하거나 그 드라마나 광고에 대해서 내가 진행하기로 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획사랑 진행한 부분까지, 약속된 부분까지는 원래대로 있었던 걸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부터 당장 앞으로 미래에는 내가 그 회사랑은 관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건 과거의 계약사항에 대해서만 무료로 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과거는 있는 그대로 두며 미래의 계약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바로 해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라는 표현이 아닌 미래의 계약사항에 대해서만 무효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만약에 7년 전속계약을 맺었다. 7년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3년까지는 같이 계약을 이행해 왔었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4년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3년까지는 그대로 있는 거지만 미래의 4년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새롭게 다른 소속사를 만나서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입찰에 참가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 경쟁이다. 그 다음에 제한 경쟁이다. 그 다음 지명 경쟁이다. 그 다음 수의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 경쟁은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제한 경쟁은 일정 자격 조건에 대해서 제한을 두긴 하지만 그 자격이 된다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제한 경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세 미만의 여성이면 모두 다 가능함.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냥 제한만 둔 거지 30세 미만이니까 우리가 뭐 30세에 대한 내용은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29세라든가 아니면 19세라든가 9살이라든가 모두 가능하구나. 자, 지명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딱 어떤 특정 단체에서 어떤 사람들에 한해서만 우리에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자격의 조건에 대한 제한만 건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그들 중에서도 누구 이렇게 지명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제한보다는 조금 더 적게 참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수의 계약은 1대1로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참여자 수가 적은 경쟁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일반 A 그리고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정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대상자, 그러니까 모든 대상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격만 갖춘 모든 대상자는 제한 경쟁 방식이구나. 자, 그 다음 볼게요. 공급제로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다수의 특정한 경쟁 참가자. 자, 특정한 경쟁 참가자. 모두가 아니에요. 모두는 제한이었지만 특정을 하게 되면 지명 경쟁이 됩니다. 수의계약은 1대1로 공급자가 유일한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제한, 지명에 대한 3번이었습니다. 자, 25번 갈게요. 가격 결정 특성을 반영해서 가격 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 가격. 자, 개정은 새롭게 고쳐지는 가격인데요. 자동차 회사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전년도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짜리 자동차이더라 라고 한다면 다음 연도 버전이 나올 때에는 갑자기 7천이나 8천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플러스 20%의 가격, 예를 들어서 뭐 1천만 원이 상승했다. 그래서 자동차 값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새 버전의 자동차 값은 24년도 거는 5천이었는데 25년도가 되면서 6천만 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개정 가격. 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때 건설업자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가격. 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때마다 건설업자랑 서로 공급자랑 그 다음에 수요자가 만나서 서로 가격을 조율하는 거죠. 이런 걸 교섭한다라고 합니다. 교섭 가격. 협정 가격은 우리 세탁소 협회 아니면 구두 수선 협회가 만나서 가격을 얼마로 합시다라고 정해주는 가격. 협정 가격입니다. 공급자들끼리 정하는 가격이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의 탄력성이란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가 몇 프로 변하는지, 그래서 수요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누는 걸 가격의 탄력성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등록 승인 권한을 각 무역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무역 관련 관계기관이 있다. 이 중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기관. 자, 대외무역법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물어봤군요. 자, 이는 누구더라? 대한상공회의소가 됩니다. 자, 무역협회 같은 경우는 무역업을 하는 업체는 누구입니다. 무역 대리업을 하는 업체는 저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고하는 업체예요. 자, 그 다음 28번 관세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물건에 대한 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에 도착을 했을 때 대한민국 안으로 가지고 오려고 한다면 세관을 통해서 관세를 납부하고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율은 국가마다 동일하며 국세 표준 세율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 나라의 세율로 따르게 되려면 그 나라로 수출을 했을 때 그 나라에 수입하는 입장, 상대방 입장에서의 자기 입장이 있을 텐데 그때도 자기가 정한 자신의 세율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율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른 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과세 물건은 과세 부과 대상으로서 수입 신고 시 수리된 물품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 물건 가격 또는 수량이다 라고 해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과세에 대한 물품, 과세 표준, 세율 이런 것들, 납세 의무자 이런 부분들이 세금이 부과되는 기본 요건인 거죠. 자, 추심 방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추심 방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책에서 신용장 다음에 추심 방식이다 라고 배우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요. 자, 추심 방식은 DP나 DA죠. DP 같은 경우는 도큐먼트 페이먼트다 라고 해서 선적과 관련된 이 서류를 보자마자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금 시스템. 그 다음에 도큐먼트 accepted라고 해서 우리가 인수했습니다 라고 도장만 찍어주고 선적 서류를 가져갈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외상거래 같아요 라고 했었죠. 자, 우리 수출업자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또 관련된 은행, 추심의뢰은행이 있습니다. 추심의뢰은행. 그 다음에 여기 수입자 옆에는 추심은행이 있고요. 자, 이렇게 각각의 은행들을 끼고서 우리가 거래를 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회사가 있고요. 제일 첫 번째 수출업체가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물건의 선적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신용장 거래들은 1번 거래가 수입자가 자신의 은행에게 이 신용장을 개설해 주세요 라고 개설은행에다가 요청을 하는 게 1번인데 추심 거래는 신용장 없이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물건을 싣습니다. 그러면 BL, 선화증권을 받아오시게 되겠죠. 자, 그걸 가지고서 추심의뢰은행에다가 제시를 해주면 추심의뢰은행은 선적서류와 함께 이렇게 돈을 달라고 얘기하네요. 돈 좀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야, 서류 왔다더라. 이거 확인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인수해가라 라고 하죠. 그러면 DP 같은 경우는 이 서류를 인수하기 위해서 돈을 바로 결제해주는 현금 결제 방식, 아니면 DA 방식은 와서 받았습니다, 인수했습니다 라고 도장만 찍어주는 방식이죠.
자, 그러면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에다가 DP가 되었어, DA가 되었어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추심의뢰은행은 수출자에게 너가 지난번 의뢰했던 사안에 대해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또한 이 과정에서 수입자는 선사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서류를 제시하면서 물건을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봤죠. 그래서 신용장 없이 추심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DPDA. 자, 인코텀즈 2020에서 복합 운송 조건과 해상 운송 조건인데요. 해상과 관련된 운송 조건은 4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해상 운송 조건이다 라고 하면 배랑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Free alongside ship 해가지고 배 옆에다가 무료로, 배 옆에까지만 무료로 가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Free on board다 라고 해서 배 선상 위에다가 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ost and Freight이다 라고 해서 CFR 같은 경우는 운반 비용까지 내주세요. 배로 이동할 건데 배로 이동할 때 운반비까지 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Cost, Insurance and Freight이다 라고 하면 CIF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운반비 내준다고 했는데 운반비에 보험료, 인슈어런스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해상 운송에서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상 운송에 대한 내용은 F단계와 C단계만 있습니다. D단계는 땡이죠. 네, 이거는 복합운송. 그 다음 31번 갑니다. 자, 구매 확인서에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답은 구매 확인서는 아니었고요. 국내에서 외화 획득용 원료를 구매를 원활하게 지원할 목적이래요. 국내 거래인데 앞으로 수출할 품목을 서로 주고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라고 부른다?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 취급 규정에 의해서 외국한 은행장이 발급하는 증서로, 구매 확인서는 이 내국 신용장 개설 한도가 부족하거나 내국 신용장 개설 대상이 아닐 때 발행한다, 발급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매 확인서와 내국 신용장이 유사한 성격을 갖지만 명확하게 어디가 다른지도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 대고객 매매율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매도율은, 어떤 매도율은 원화를 외화로 바꿔서 해외 송금할 때 적용이 된대요. 해외 송금. 그 다음에 외화를 송금받아서 원화로 교환할 때 사용이 된대요. 일람출급 환화음은 환화음의 우송기간에 대한 금리를 어디 매매율에서 가감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TT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래픽으로서 바로바로 환율이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들.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들과 함께 32문항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비교적 다시 또 문제가 노멀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지수평화상수를 가지고서 계산하는 문제도 우리가 예측을 2번이나 계산하도록 하는 문제들도 있었는데, 여기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잘 풀어보고 본 강의를 잘 들었던 친구들은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실무 강의장에서 뵈야 되겠죠? 자, 실무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